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학교를 강의하고 있는 황지원입니다. 자, 이제 2023년 평가단이 시작됐네요. 메가랜드에서 합격하시는 많은 분들이 평가단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니까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 이론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 정립하는 목적은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 건 풀어보는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문제죠. 자, 메가랜드에는 평가단이 있고, 평가단이 이제 학기론에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로테이션으로 이제 평가단을 한 단원에 10문제씩 출제해서 한 회 10문제씩, 한 단원에 10문제씩 출제하는데, 먼저 이제 제가 먼저 4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선생님께서 4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4회씩 평가단을 세 분의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함께 열심히 문제풀이 해가지고 합격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 2023년 평가단 1회 보죠. 이제 1회는 총론이니까 우리 총론에서는 보통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가 나오죠. 언제나 매년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잠깐 정리하자면 매년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가 토지의 분류, 이건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 두 가지가 매년 나오는 문제고, 다음 한 문제가 이제 보통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 자, 이게 이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구분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죠. 주택의 분류도 구분할 수 있어야죠. 주택의 분류. 자, 평가단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제가 문제를 출제했고, 이제 한번 8단원까지 총 8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좀 더 응용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1번 문제 풀어죠.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옳은 거 문제를 냈고, 자,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이 있죠. 자, 토지 정착물이라고 규정하는 건 광의 부동산이 아니라 협의의 부동산이죠. 협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준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자,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을 쓰는 거죠. 준주택이라는 것도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해서 주택에 준하여 취급한다. 준주택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얘는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유사한 성질이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라고 나오죠.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을 해야죠. 근데 부동산이 아닌 특정 동상들인데도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과 비슷해서 부동산 취급해 줄게.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임목 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동산 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부동산을 간략히 정의할 때는, 자,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자,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이렇게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라고 정리해야 된다. 자, 이걸 많이 좀 아마 실수했을 것 같긴 하고. 자, 세 번째 보죠. 워낙 유명한 지문이죠. 자,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독립된 부동산, 각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 각각의 부동산이지만 마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자, 아파트 같은 거죠.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는 건물과 토지를 떼어서 거래할 수가 없죠. 아파트 거래한 건 건물만 거래한 건 아니죠. 건물 부분과 이 아파트 집합 건물이니까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을, 건물과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 붙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죠. 이럴 때, 자, 이를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토지 건물을 결합된 상태로 다뤄질 때 합쳐서 이르는 말은 복합 부동산.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뒤로 봐야죠.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측면으로, 이 복합적인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본다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고. 자, 네 번째 보니까 토지 정착물에는 토지에 지속적 개수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죠. 토지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게 오랫동안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고, 토지의 종속적인 것, 이걸 종속정착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독립적인 것도 있다. 이걸 독립정착물이라고 하죠. 우리 독립정착물 4개 외워야죠. 기본적으로. 이따가 문제 냈는데,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 4가지가 독립정착물이죠. 자,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 복합부동산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지의 용도,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부동산, 용도가 다양하게 이렇게 결합된 건물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이 있죠. 주상복합 건물. 자,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합쳐진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용도가 합쳐진 이 부동산은 뭐라고 하냐면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건물이라고 해야죠. 복합건물. 자, 복합건물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이죠. 자, 답은 뭐 쉽게 어렵지 않게 찾겠지만, 자, 2번과 좀 헷갈릴 수도 있고 5번을 공부가 좀 안 됐다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하나의 건물에 여러 용도가,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부동산은 복합 건물, 예로 주상 복합 건물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1번에 4번이고 두 번째 보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보너스로 내는 문제죠. 부동산의 개념에서,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경제적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했지. 재산과 관련된 게 관련된 거고, 이 경제적 개념의 5개는 무조건 암기해야죠. 재산과 관련된 자산, 자본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 이 단어는 경제론이죠. 경제론은 수요 공급 배우는 거죠. 왜 수요 공급을 경제론이라고 했냐면 경제활동이 수요 공급이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니까, 자, 공급을 얘기하면 생산재, 소비재, 수요 공급과 관련돼 있고, 이렇게 거래되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재산과 관련된 거, 수요 공급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 경제적 개념이죠. 그럼 경제적 개념에, 자,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이 4개가 경제적 개념이고, 자, 물리적, 기술적 개념은 우리가 이제 학개론에서 물리적이라는 말은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될 때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자, 얘들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네요. 자,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은 얘는 경제적 개념이고, 디귿, 미음, 시옷은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 이해하죠. 무조건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세 번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이라고 나왔어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유형이다라고 하면 형태가 있다는 거죠. 형태가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의 개념은 이건 물리적, 기술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해당되는 건 4가지.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4개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겠네요. 보니까 공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얘는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적 개념이라고 나와야죠. 자, 공장재단은 얘는 준부동산 이렇게 해당되고, 준부동산,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라고 정의했고, 자, 자산, 얘는 경제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자, 토지와 정착물은 법률에서,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적 개념이죠. 이걸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1번과 3번과 4번은 법률적 개념이고, 자, 2번은 경제적 개념이니까 이것들은 다 형태가 없는, 법률 경제는 무형적 개념이고, 자, 그다음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이니까 형태가 있더라. 자,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고, 답은 5번이고. 자, 네 번째 보죠.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건 독립정착물 얘기하는 거죠. 독립정착물. 자, 토지 위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 게 아니라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거. 그래서 토지와 정착물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거, 이걸 독립정착물이라고 하죠. 독립정착물 네 가지 기억해놔야죠. 건물,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모,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네 가지만 이건 독립정착물이고 나머지는 다 종속정착물이죠. 토지정착물 중에. 자, 국어는 종속정착물이고, 우리 국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얘는 인공수로, 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수로. 그러면 정착물 중에 이 네 가지,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 수목, 제외되는 농작물을 뺀 나머지는 다 정착물들은 다 종속정착물이네요. 그럼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정착물의 소유권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종속정착물은 당연히 갖는 거예요. 자, 이거 4개를 뺀 나머지 정착물은 다 종속정착물이죠. 자, 5번 보죠. 자,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설명 등 틀린 거. 자, 정착물이 되려면, 자,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돼야 된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착돼 있어도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되면 정착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임차인이 건물에 장착한 물건은 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임차인이 부착하면 얘는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착해야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부착하면 얘는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는 일시적으로 부착한 걸로 본다.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두 번째,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서 부착했대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맞는 거고. 자, 세 번째, 자, 우리 시험에서 분리하거나 제거 시에, 자, 얘를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떼어놨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떼어냈는데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손상이 없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네요. 자, 떼어냈는데 건물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건물에 부착된 것을 떼어냈을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정착물로 보니까, 자, 분리하거나 제거 시에 건물의 기내 손상이 없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니까 정착물이 아니고, 떼어낼 때 문제를, 손상을 일으켜야 이걸 정착물로 보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손상이 없으니까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손상이 있어야,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로 보니까 정착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이 틀렸고. 자, 이 지문이 나오면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잘 봐야죠.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착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정의해야죠. 자, 4번에 보니까 정착물은 물리적으로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합리적이다, 이유가 있다, 타당하다라고 보는 물건이다. 맞고, 이유 있게 단단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자,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오랫동안 단단히 다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죠. 자, 특이할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자, 정착물이 되려면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돼야 된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착해야 한다. 이거 하나 주의하고, 분리했을 때 문제,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래서 정착물로 본다. 자, 6번 보죠. 토지의 분류에 대한 거. 우리 매년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자,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죠. 자,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가 나왔어요. 바닥 토지가 나오면 이건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바닥에 있는 토지는 다 뭐라고 하냐면 부지라고 해야 돼요. 부지. 자, 하천도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바닥 토지도 포함되며,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의 분류 용어는 대지가 아니라
부지라고 나와야죠. 1번이 틀렸네요. 자, 대지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 택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죠. 획지는 가격 정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 토지를 획지라고 얘기하고. 자, 후보지는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후간 이내 이렇게 암기가 됐을 텐데, 자, 이때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택지, 농지, 임지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용도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자, 전환되고 있는 토지, 후간이니까 이건 후보지 맞네요. 자,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으면 이행지,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 중이면 후보지. 자, 필지는 자, 우리가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고 등기 등록할 때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죠. 토지에 등기 단위다, 등록 단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등기 등록 단위고, 등기가 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거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 필지. 자, 빈지는 활용실익은 많으나 있으나 법적인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다는 거죠. 등기부는 없지만 바닷가에서, 즉 바닷가는 거기다가 만약에 뭐 건물 짓고 이렇게 장사한다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해변가에. 자, 그래서 등기부는 없어서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활용실익이 있거나 많은 토지, 이걸 해변 토지, 바닷가라고 하는 걸 빈지라고 하죠. 빈지. 자, 이와 정반대로 자, 법적인 소유권은 인정되나 등기부는 있지만 경사가 너무 져서 이용 가치가 거의 없는,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를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라 그래서 법지라고 하죠. 즉 등기부는 있지만 경사가 너무 져서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 법지. 빈지와 정반대죠. 자,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가치 많은 토지고,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 이렇게 정반대인 거 빈지, 법지. 자, 7번 보죠. 토지의 분류에서. 자, 나지란 깨끗한 토지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토지. 지상에 건물,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맞네요. 이때 주의할 건 공법상의 제한은 받고 있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받고 있는 상태고,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상의 제한, 민법상을 얘기하는 거죠. 민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이걸 나지라고 한다. 자, 건물 있는 토지는 건부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토지는 나지를 얘기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전답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물에 침식되어서 자,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나왔어요. 물에 잠겼다, 하천에 가라앉았다, 바다에 빠졌다, 호수에 가라앉았다, 물 밑에 가라앉았다, 이런 토지를 다 포락지라고 하는 거죠. 포구에 떨어진 토지예요. 이때 포구에 떨어질 낙자죠.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라는데 물이 있는 곳이 우리가 포구라고 얘기하죠. 물에 떨어진 토지, 포락지.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답 중에 하나죠. 자, 물 밑에 잠기면 무조건 다 포락지. 물에 잠긴 토지는 포락지밖에 없죠. 맞는 지문이고. 자,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이 소자가 원래 바탕 소를 쓰는 거예요. 소지 또는 원래의 토지라고 해서 원지라고도 하죠. 자연 그대로의 토지,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자, 남의 땅에 둘러싸이면 도로하고 접할 수가 없죠. 다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길을 못 찾는 토지라 그래서 맹지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지 않으면 건축할 수가 없죠. 건축법에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감가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싼 토지죠.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자, 5번에 보니까 자,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죠. 건물이 있는 건부지, 건물이 있는 토지인데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예로 인해서 자, 인하여 일반적으로 나지에 비해 가격이 어떻다?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 가격이 낮다죠. 건부지가 가격이 낮아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부감가라고 하죠. 자, 지상물에 있는 건물에 인해서 사용수익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건부지가 가치가 감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은 나지가 더 비싼 거죠. 가격은 나지가
건부지보다 더 비싸다. 단 조건이 붙을 때, 자,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요. 단. 자, 규제가 강화된 지역, 규제가 강화된,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나 보상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제한 구역이나 보상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나지에 비해서 건부지가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건부지가 좀 비쌀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데는 규제가 강화되어서 자,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을 못하게 하는 곳이죠. 자,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건 건물을 더 이상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자, 개발 제한 구역, 옛날에 그린벨트라 그랬죠. 개발 제한 구역이면 건물을 더 이상 못 짓는데 지어진 건물을 부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나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다면 나지는 더 이상 건물을 못 지니까 농사만 져야 되는데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건물용으로, 즉 주거용으로 또는 택지용으로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건부지의 활용 가치가 더 높으니까 건부지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는 보상할 때는 건부지의 가치에 토지의 부상가격이 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건부 감가가 나타나서 건부지의 가치가 낮은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거나 개발 제한 구역 보상 지역에서는 건부지의 가치가 더 증가될 수 있다.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자, 이건 그런 특별한 조건이 걸쳐져 있지 않으니까 건부 감가가 나타나서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 가격이 낮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8번 보죠. 자연적 특성 중에 부중성,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부중성. 자, 우리가 자연적 특성에 네 가지가 있는데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부부연계가 있는데 이 자연적 특성은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질로 절대로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성질이다라고 하고 절대적 성질이라고 하고 절대로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외가 불가능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다 들어맞는 성질인 거죠. 자, 이때 물리적 성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불가능하다, 불변한다,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물리적 성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걸 얘기하니까 비이동성을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부중성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토지양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된다,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즉 토지는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 같은 게 있는데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감가는 마모 파손에 대한 감가, 물리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이 다 다르다.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다 결국 부부연계는 물리적 성질이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불가능하다. 자, 1번 보죠. 자, 부중성은 만들지 못한다. 자, 만들지 못해서 토지에는 공개념이 있는데 자,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 자,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보다 토지 소유권자의 개인 권리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권리가 토지 공개념이죠. 정부가 토지의 정책을 펼칠 때 즉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임대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부 땅이 없어요. 그러면 강제로 수용을 해서 개인 땅을 수용해서 사들이는 거죠. 안 팔고 싶어도 안 팔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정부가 하는 얘기가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즉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어서 정부가 했을 텐데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해서 강제로 내가 사들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토지 공개념.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어서 했을 건데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는 공공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만 특별한 경우에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이걸 토지 공개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맞고 자,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나왔는데 자, 최유효 이용은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
자, 만들 수 없는 토지다 보니까 만들 수 없으면 이게 유한하고 희소하겠죠. 자, 희소한 땅이다. 자, 그러면 만들지 못하는 희소하고 귀한 땅을 차지했다라면 이걸 네 땅이라고 놀리거나 방치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부중성으로. 자, 토지 공개념과 최유효용의 근거는 부중성이 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다. 자, 한정돼 있다는 거죠. 희소하다, 유한하다. 이건 부중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부중성으로. 자, 토지의 소유욕이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자, 유한하다. 이 말은 희소하다는 말과도 바꿔 쓸 수 있죠. 희소하면 인간은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희소하다 보니까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자, 서로 차지하려는 욕구가 생기니까 수요자가 경쟁하겠네요. 그래서 수요 경쟁이 일어나고, 수요 경쟁이 일어나면 지가나 땅 가격이나 지대, 토지 임대료가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되는 현상. 그럼 땅 가격이 비싸면 토지를 이용할 때 집중적으로 이용하겠네요.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겠다. 집약적 토지 이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부중성이죠. 자, 유한해서 만들지 못해서 한정적이고 희소하니까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고 소유자가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그러면 지가나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부중성에 대한 내용.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부중성을 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중성으로 토지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같아져야 균형을 이루는데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왜? 만들지 못하니까. 부중성 때문에 만들지 못해서 공급 조절이 어려우니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맞는 얘기고. 자, 토지는 부중성으로, 자,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자,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용도 전환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다 아래 땅은 원래 있었어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물이 위에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토지인 거예요. 즉 바다 아래 땅이 있었는데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물을 막아서, 우리가 매립지 간척지라고 하는 거죠. 물을 막아서 이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죠. 택지로 바꿨다라면 택지량은 늘릴 수가 있어요. 즉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땅을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늘렸다는 건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고, 자, 부중성으로는 얘는 용도적 측면에서 공급량이 아니라 물리적 측면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네요. 자, 이게 용도적 측면에서 공급이 나온다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여기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가 다양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죠. 용도를 전환할 수 있어요. 용도를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 즉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은 늘릴 수 있더라. 땅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순수한 양을 늘릴 수는 없지만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 있다. 자, 이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나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4번이 틀렸고. 자, 매립이나 산지 기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중성의 예외로 볼 수 없다. 우리가 부부 연계는 어떤 거든지 간에 예외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고, 예외는 없다. 부중성의 예외라 볼 수 없고, 이건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를 바꿔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매립이나 산지 기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이건 용도적, 경제적 공급의 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용도적, 경제적 공급의 예를 얘기한 거고. 자,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자, 9번 보죠. 토지 특성은, 자, 처분해서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자본이득이라 하고, 자,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걸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이라고 하죠. 자, 얘는 가치가 올라간 가치 상승분을 얘기하고,
얘는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부동산에서 수익은 언제나 두 개를 발생시킬 수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게 이제 만약에 투자론이라면, 자, 처분했을 때 얻는 이 수입의 돈의 흐름을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했고, 매각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얘를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학계론에서 언제나 부동산에 투자한 수입은 두 개로 구분되는데, 자, 임대료 수입에 해당되는 소득이득,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 처분할 때 얻는 가치상승분의 돈을 이걸 자본이득이라 하고, 이 돈의 흐름을 매각현금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건 영속성이죠. 영속성. 잠깐 보면, 자, 좀 이해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토지를. 자, 5억에 매수했는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한 만약에 10년 가지고 있다고 그죠? 여기에 처분을 했어요. 처분했을 때, 자, 이때 가치가 만약에 8억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처분할 때 3억의 이익이 생기겠네요.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때 자,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 내주고 임대료 수익을 벌 수 있겠죠. 임대료 수익을 만약에 뭐 한 5년 동안 10년이라고 했나? 하여간 임대료 수익을 만약에 뭐 2억을 벌었다고 해보죠. 2억의 수입을 벌었다. 자, 이때 2억의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이 3억의 가치가 5억짜리가 8억이 됐으니까 처분할 때 3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가치 상승분, 가치가 올라간 가치 상승분을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얘를 소득이득. 얘는 자본이득 이렇게 보는 거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구분할 수 있는데, 얘가 왜 영속성과 관련됐냐면 나머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동안의 토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 때문에, 자, 언제나 소모되지 않고 영속성 때문에, 자, 이 토지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입이 보장된다라는 얘기고, 자, 처분하는 시점에 이 자본이득을 얻으려면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돼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치가 부여되려면 감정평가에서 이런 얘기를 자 배웠을 거예요. 가치는 장래 편익을, 이때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된 얘기지만 보통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수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러니까 가치가 8억이 부여되려면 처분한 이후에 토지가 없어지지 않아야 미래 수익이 보장되어야, 없어지지 않고 미래 수익이 보장되어야, 미래 돈을 벌어야 이때 땡겨와서 가치가 8억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 다음에 토지가 없어진다면 미래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처분하는 시점에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려면 장래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미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역시 영속성이죠. 자, 없어지지 않아서 영속성 때문에 미래도 계속 영원히 계속된다. 장래 수익이 보장되어서 이걸 이때로 땡겨온 가치가 8억이 보장되면, 자, 얘와 얘의 차액만큼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가치의 정의가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 이건 중요한 거죠.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룰 거고. 자,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감가상각은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때, 소득세를 산정할 때, 자, 결론을 쉽게 얘기하면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감가상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마모 파손이 일어나지 않죠. 비소모성이라고 하니까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된다. 이건 뭐 영속성이고,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영속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나왔던 지문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자, 10분 보죠. 자, 조금 어렵게, 자, 모두 옳은 거 몇 개냐 이렇게 좀 어려운 유형으로 냈는데, 자, 보죠.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토지시장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한다라고 나왔어요.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한다는 건 부동성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역화라고 하고,
또는 국지화라고 하죠. 지역화, 국지화. 얘는 중요한 건 지역마다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움직이지 않아서 맞는 얘기죠. 자, 지역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에요. 지역이 나오면. 자, 지역화, 국지화 또는 지역 분석,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하는 근거도 부동성이죠. 자, 토지가 옮겨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어떤 토지, 어떤 지역에서는 토지가 만약에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낮아지고 어떤 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이쪽은 가격이 내려가죠. 이쪽엔 수요가 많고 이쪽은 공급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는 토지가 모자라고 이쪽은 토지가 남아요. 근데 토지가 옮겨 다닐 수 있다라면 필요한 곳에 다 옮겨 다니면 모든 지역의 수요 공급 정도가 다 비슷하게 나타날 건데 토지를 절대로 옮겨 다닐 수 없다 보니까 이 지역에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토지 시장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가격도 다 다르게 나타나고 수요 공급도 토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가 중요한 거, 지역화, 국지화 얘기하는 거고. 자, 부동산 거래할 때 권리의 가치로 이루어진다. 자, 거래가 권리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거래할 때 동산, 움직이는 건 물건을 넘겨주면서 점유를 이전시켜서 거래가 일어나죠. 가장 확실한 거래는 물건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 이걸 떼어서 넘겨줄 수가 없죠.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권리만 이전시켜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죠.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에 의해서 거래가 권리가 출현한다.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은 토지를 팔 때 이걸 넘겨주고 토지를 떼어서 넘겨줄 수가 없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소유권, 권리만 이전시켜서 거래가 일어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면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 가격으로 똑같다는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아 배제시켜. 자, 토지의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건 맞지만 일물일가 법칙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얘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틀렸고. 자,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표준화시키고 조직화시키기에 용이하다 나왔는데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다라고 나와야죠. 자, 같은 게 없고 다 개별적이다. 표준화는 같은 것끼리 묶는 걸 얘기하고 같은 것끼리 묶는 표준화가 잘 돼야 조직을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표준화도 어렵고 비표준화, 비조직화 이렇게 나와야죠. 자, 리을도 틀렸고. 자, 미음에 보니까 위치의 가변성으로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의 물리적 위치가 가변적이다. 틀린 거죠. 아까 물리적 성질은 무조건 불변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니까 물리적 위치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이 연결부터가 틀렸네.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불변. 자, 이때 물리적 위치를 쓴다면 여기에 부동성이 나와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서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만약에 이 지문을 좀 바꾸면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이 지문을 만약에 자, 위치의 가변성으로 라고 나왔으니까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자, 가변적이다인데 이때 위치가 변하는 건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여기에 경제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경제적 위치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의해서 달라지는 상대적 위치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연결돼야죠. 자, 물리적 특성은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미음도 틀렸고. 자,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 아까 우리가 이제 최유효 이용의 근거를 제시하는 개념이 하나가 부중성이었죠.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땅을 가지고 있다라면 놀리거나 마음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 찾아서 해야 돼. 최유효 이용 찾아야 돼. 그래서 부중성이 최유효 이용의 근거를 제시했지만 자, 이때 가장 좋은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토지에는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개의 용도 중에서 가장 좋은 용도를 찾아서 이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부중성도 될 수 있고 용도의 다양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자, 다양한 용도 중에 가장 좋은 용도를 찾아서 해야 되고, 자,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읍은 맞네요. 자, 그러면 옳은 건 기업과 비읍 두 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좀 하나 빠뜨렸는데, 잠깐만 문제 한번 소개 좀 한번 할게요.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인 거예요. 표준산업 분류에서 자, 부동산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 얘도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잠깐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 자, 여기 임대 및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자, 부동산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서비스업,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분류된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개로 분류된다는 걸 이제 먼저 암기해야죠. 암기돼야 돼요. 자, 우리가 서비스라는 건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응대하는 서비스. 자,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임대 및 공급업은 각각 이제 두 개씩 구분이 되는데, 임대 및 공급업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하지 않고, 얘가 중요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나왔다. 자,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그래서 개공이라고 표현하죠. 개공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됐다. 이거 기억해 놓고, 자, 관련된 서비스업에서 우리가 이제 애프터 서비스 하면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가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부동산 관리업이 들어가 있고, 관리업. 자, 나머지 서비스가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 자, 그 다음에 자문,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감정평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은 특수 시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자, 모든 부동산 가능해요. 임대업은. 개발 및 공급도 모든 부동산이 가능한데, 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관리업 앞에 있을 때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 부동산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업,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존재할 수 없다.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업 앞에 관리업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여기에 있는 건 주거용, 비주거용만 가능한 거지. 기타 부동산, 시설은 불가능하다. 자, 이때 중개업에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고, 자, 이 자문은 투자 자문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하고, 자, 여기까지 암기돼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업을 크게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과 자, 공급업을 개발 및 공급업. 자, 서비스업은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니까 관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고, 자, 이때 임대업 앞에 모든 부동산 가능한데, 자, 여기에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은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가능하지. 자, 기타는 안 된다라는 거. 시설은 안 된다. 시설 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라면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암기될 건 뭐냐면, 우리가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과 관련된 분류를 했을 때, 자, 건설업, 건축업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는다. 이게 건설업, 건축업 없고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나왔죠. 건설업, 건축업 없어요. 또는 개발 및 건설업, 개발 및 건축업, 건축 및 공급업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 자, 금융업은 은행에서 하는 거죠. 돈 빌려주는 거. 금융업 없고, 자, 투자업 안 돼요. 즉 공인중개사가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투자를 직접 할 수 없다. 투자업 안 되고, 투자 자문은 가능하죠. 투자 자문은 가능하지만 투자업은 안 된다. 그래서 건설업, 건축업 없고 금융업, 투자업 없다. 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거 관련된 문제는 다 풀릴 거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가 필요한 거죠. 자, 1회차 평가단을 문제를 풀어봤고,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계속 문제 푸는 건 우리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자, 매주 여러분 조금 더 시간 투자하셔서 공부했던 거, 전에 공부했던 것들 정리했던 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합격하는 데 큰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2회차 때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